일반 물리 2 1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가 다음과 같이 어떤 웨이브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 5분간만 리뷰를 하면, 자, 시작은 맥스웰이 앙페르의 법칙을 수정한 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내용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쓰면 특히 이제 이 소스가 없는 영역, 그러니까 전하도 없고 전류도 없는 영역에서 이 방정식을 쓰면, 이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비교를 해보면, 세 번째 방정식은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할 때 전기장이 생긴다는 것이고, 기전력. 그 다음에 맥스웰이 발견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일렉트릭 플럭스가 변하면은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죠. 자, 근데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웨이브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이제 교류에 전류를 흘린다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앙페르 법칙 때문에 그 자기장이 역시 시간에 의존적이고 타임 디펜던트하고, 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유도가 되고요.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전기장이 변하면은 결국 일렉트릭 플럭스가 변하니까 다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요. 이게 맥스웰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의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한 번을 완성을 하면 다시 B가 변하니까 다시 E가 변하고, E가 변하면 다시 B가 변하고, 이 무한 체인이 형성된다는 거죠. 무한 체인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게 무한히 계속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면 이걸 정확히 유도할 수는 있는데, 일반 물리 과정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기가 어렵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정성적으로는. 정량적으로는 몰라도 정성적으로는 이게 가장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웨이브의 특성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웨이브가 이제 생성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르죠. 전자기파라고. 일렉트릭 필드하고 매그네틱 필드가 관계되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스피드, 이 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이 속도를 물론 만약에 우리가 웨이브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을 알면은 이거는 정확히 유도가 돼요. 근데 파동 방정식을 여기서 유도를 하진 않을 거고요. 파동 방정식 유도하는 건 이제 물리학과의 이제 전자기학 2학년, 3학년에 가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 그 내용을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걸 알 수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방정식을 보면 이 두 개 방정식을 갖고 와서 한번 봅시다. 갖고 와서 보면 자, 이 방정식이 이제 두 개가 결국은 이와 같은 파동을 낳게 하는 방정식인데, 여기 보면은 이 방정식의 속도는 여기는 개수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우리가 뮤제로, 이제로,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그 상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안 쓰니까 저로 내리고 업. 잠깐만, 그림을 더 내려야겠네. 이것도 내리고 이것도 내리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스피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크기가 그냥, 여기는 그냥 1이고요. 그 여기서는 이제 크기가 요 개수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일렉트릭 플럭스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만큼의 자기장이 형성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결국은 이게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일종의 그 인터랙션의 크기죠. 상호작용의 크기죠. 크기가 되고, 우리가 그 저기 뭐냐, 뭐 예를 들면 물결파 같은 걸 생각할 때 물결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물의 뭐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의 밀도라든가 뭐 사실 중력도 작용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줄 스트링의 그 스트링에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줄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바이올린의 현이다, 기타의 현이다, 얘를 퉁기면은 그 소리의 이동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이거의 텐션과 장력과 그 다음에 줄의 밀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일종의 텐션 비슷한 거죠. 뮤제로 엡실론 제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요 크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이제 V라고 쓰면 이게 뮤 제로 입실론 제로와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뮤제 두 개 곱과 관계가 있어요. 다른 데는 나올 곳이 없어요. 그죠? 다른 데는 나올 데가 없고. 자, 그럼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그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라는 건 차원 얘기예요. 차원,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의 차원들이 있잖아요. 자,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하면 우리가 이 값을 유출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뉴메리컬 이 수치 값을 한번 봅시다. 이 일렉트릭 콘스탄트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8.85에, 그러니까 이거는 쿨롱 그 폴스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죠. 1/4파이 입실론 제로가 쿨롱 폴스의 그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값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이 단위가 쿨롱의 제곱에 뉴턴의 미터 제곱. 이거 우리가 옛날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그네틱 콘스탄트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테슬라의 미터에다가 나누기 암페어인데, 그 다음에 이제 1 테슬라가 또 우리가 다른 힘의 단위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1 뉴턴에 그 다음에 쿨롱 마이너스 1 그 미터의 마이너스 1하고 세컨드. 이거 다 한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물론 이거는 이 관계식은 이 힘이 차지에다가 속도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벡터 프로덕트 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차원을 한번 봅시다. 두 개의 곱에 이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차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입실론 제로의 차원이 쿨롱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뉴턴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다시 미터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뮤 제로의 차원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우리가 했듯이
뉴턴의 쿨롱의 마이너스 1승하고 미터의 마이너스 1승 한 다음에 세컨드를 하고 다시 여기 이거를 해주면 미터고, 근데 암페어는 또 어떻게 돼요? 암페어는 그 1초에 몇 쿨롱이 흐르느냐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수니까 쿨롱의 역수가 나오고 다음 다시 세컨드 이렇게 되죠. 이건 암페어, 1/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 따져보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해보면 어디 봅시다. 뉴턴은 캔슬되죠. 뉴턴 값은 캔슬이 되고 쿨롱도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승에서 캔슬이 되죠. 자, 남는 거는 미터가 있고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죠. 미터에 마이너스 제곱하고 세크 제곱. 이게 뭐예요? 이거 미터 퍼 세크의 마이너스 제곱이죠. 이게 뭐냐면은 속도의 마이너스 제곱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속도가 단위가 되려면 얘가 입실론 뮤제로에다가 역수를 취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속도의 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터 퍼 세크 속도의 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속도가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나올 거는 잠깐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속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방정식 어디 갔어?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히 이 웨이브의 속도랑 관계가 있을 건데 웨이브의 속도가 될 텐데 여기서 일단 내가 여기서 값을 다 줬잖아요. 값을 다 줬으니까 비디오를 잠시 포즈를 하시고요. 일시 정지를 시키고 일시 정지하고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이 값을 뭐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에 계산기 다 있잖아요. 계산을 꼭 해보시고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시간이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그리고 다시 이 비디오를 다시 계산을 다 했으면 이 비디오를 다시 재생을 시키세요. 자, 재생을 다 계산했나요? 이제 계산을 다 했으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요. 내가 계산한 거는 일단은 여기 유효 숫자를 소수점 잘 2개까지만 했기 때문에 3개까지 하려면 숫자가 더 있어야 되니까 유효 숫자 2개까지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면은 v 값이 3.00하고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 어디서 본 값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이 값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답을 안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면 지구의 둘레가 얼마예요? 4만 킬로미터거든요. 거의 정확히. 지구 둘레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실제로 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속도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의 속도죠. 이게 빛의 속도예요. 이게 빛의 속도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는 전자기파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미난 게 그 맥스웰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갖고 그 빛의 속도를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해내기 전에 빛의 속도는 알고 있었어요.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놓고 보니까 정확히 이 파동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빛의 속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게 사실은 빛이에요. 빛하고 뭐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는 지금부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빛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게 맥스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에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맥스웰이 발견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좀 그 큰 그림을 보면 맥스웰이 발견한 것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통해서 우리가 컨티뉴티로부터 그냥 유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맥스웰이 발견한 것이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찾아냈고요. 유도했고 그 속도가 지금부터 C라고 할게요. C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유도를 한 거예요. 이퀄 우리가 오늘날 값을 쓸게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건 오늘날 값이죠. 792,458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유도를 했어요. 이거는 모던 밸류고요. 임을 보였죠. 근데 빛의 속도가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299 당시 값이 얼마였느냐면은 맥스웰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었냐면 299,796,000 미터 퍼 세크임을 알고 있었어요. 맥스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잠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자기파 이제 속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속도는 이 속도는 C 값은 또 쓰면 이 값은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무관해요. 이건 우리가 실험으로도 물론 아는 거지만 막스웰 방정식이란다. 그 파동 방정식에도 우리가 이 전자기파의 종류와 무관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종류라는 게 뭐냐? 종류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알게 모르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빛,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고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뭐 적외선이니,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라는 뭐 이런 말 다 들어봤을 건데,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선, 엑스레이,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뭐 원적외선이니 뭐 기타 등등, 응?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게 다 전자기파의 종류예요. 그럼 이제 이 종류가 이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 종류를, 전자기파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속도는 정해졌다고 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파동이 있어요. 어떤 파동이 있어서 이게 그 진행을 하는데 그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 이게 예를 들어 원래 값이 원래 아니 그 뭐냐, 이 원래 이렇게 해놓고, 자 원래 위치가 있을 것이고, 원래 이게 t = 0에서 위치가 여기라고 치고요. 아니다. 이걸 이쪽 거를 이제 갑시다. 자, 이게 t = 0에서 이제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쪽 이동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빨리 진동하면 빨리 갈 것 같죠? 빨리 진동하면 빨리 갈 것 같은데 그 속도는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진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마루와 마루 사이가 그 짧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거고, 진동수에다가 요 파장을 곱하면 이게 바로 빛의 속도가 되는데, 웨이브의 속도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파동할 때 잠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종류를 뭘로 나누냐 하면은 진동수 F 또는 그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도 부르고, 그 파의 길이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죠. 물론 진동수하고 파의 길이는 정확히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 곱한 게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나눈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잠깐만, 이 그림이 자꾸, 자, 그 들여다보면은 여기 이게 위키페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사실은 이 진동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론 너무 짧은 파는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냥은 너무 긴 파장은 사실은 만들어지긴 해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거고, 디텍터가 뭐 그런 건 있지만 원리적으로 이 진동수의 제한은 없고요. 방정식에,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이 진동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이게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파의 길이가 증가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프리퀀시, 진동수가 감소하는, 주파수가 감소하는 그런 그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매우 좁아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매우 좁은데 이 비저블 라이트, 그러니까 가시광선,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이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 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파였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감지, 디텍트 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파장대. 그게 얼마냐면은 파의 길이가 대략 400에서 어림잡아서 뭐 400에서 400 나노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700 나노미터 사이인데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나노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에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눈에 안 보이죠? 파의 길이는 마이크론보다 작은 거죠.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100만 분의 1인데 이건 이제 대략 100만 분의 1보다 더 작은 한 얼마나 200만 분의 1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00만 분의 1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자, 요 짧은 게 뭐죠? 요게 파랑이고 또는 보라색이라고 합시다. 번암 파춘 오줌빨 빨주노초 파남보. 이 대략 저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는 영역이 붉은색이죠. 적색. 자, 그리고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의 정체는 뭐냐면은 색깔의 정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자체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는 해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맥스웰 이전에 이 색깔이란 게 뭔지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했죠. 뭐, 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뉴턴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프리즘 가지고 실험도 하고 그랬죠. 이 색깔의 정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빛의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른 것인데 전자기파가 특정한 파장대에서 그 우리의 눈과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걸 감지를 해서 그 이게 푸른색으로도 보이고 붉은색으로도 보이고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이고요. 1865년부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파장의 긴 쪽부터 볼까요? 짧은 쪽부터 볼까요? 짧은 쪽부터 봅시다. 여기 UV 이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이거보다 작은 파장이 울트라 바이올렛이 보라색이라는 뜻이고 자색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이제 자외선이 해당.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외선은 이제 뭐 많이 나오죠. 뭐 화장품 광고 이런 데서 저기 우리 피부가 타는 게 자외선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엑스레이 여러분도 알 거고 이 엑스레이는 파장이 훨씬 짧아서 대략 그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이게 얼마냐? 잘 모르겠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이 1000만 원이니까 100억인가? 100억 분의 1인가요? 10의 마이너스 7승 1000만 분의 1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이제 애텀의 크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얘는
뭐 웬만한 조직은 그냥 투과를 해버리죠. 우리가 보통 빛은 비저블 라이트는 그 대부분의 물질을 투과를 못하죠. 특별히 뭐 물이라든가 뭐 그 유리라든가 이런 걸 빼고는 대부분의 물질이 그 뚫지 못하고 반사가 되든지 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엑스레이는 대부분의 물질을 투과를 해요. 근데 훨씬 더 좀 단단하거나 예를 들면 금속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의료 영상에 많이 쓰이는 것이고, 더 작은 쪽 우리가 거의 사실은 실질적으로 직접 접하긴 하죠. 근데 그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감마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사실은 이제 물론 라디오 액티비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핵,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가끔 날라와요. 가끔이 아니라 계속 날라오죠. 뭐 그 굉장히 에너지가 훨씬 큰 영역에서 있는 어떤 천체 활동이라든지 뭐 슈퍼노바라든지. 자, 그게 한 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파장이 긴 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얘는 이제 붉은 계통으로 씁시다. IR이 뭐냐면 인프라레드라고, 우리말로는 그냥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인프라는 안쪽이란 뜻이에요. 인프라레드. 번역이 왜 적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이거 적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우리가 저기 라디오에서 쓰는 FM이니 뭐 AM이니 하는 그 라디오 웨이브가 있고요. 그럼 거의 우리 뭐 1m 단위가 되는, 몇 미터 단위가 되는 그런 라디오 웨이브고, 뭐 더 긴 것도 다 보통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파의 길이에 따라서 또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그 전자기파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뭐 기억해야 될 것은 전부 다 속도는 다시 한번 458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for any electromagnetic waves in vacuum. 이게 무슨 얘기냐? 물질에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진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터가 없는 그런 곳에서 빛이 진행을 할 때는 이 속도로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컨드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속도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 파장 또는 주파수를 결정하는 건 뭐겠어요?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생성되는 건 사실은 분명히 어떤 소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스가 얼마나 빨리 흔들리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뜨겁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스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소스에서 결정이 되고, 예를 들면 그 태양광은 대체로
그 가시광선 영역이죠. 비저블 라이트죠. 비저블 라이트를 많이 그 내보내고, 물론 비저블 라이트만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도 다 있어요. 어떤 분포를 갖고 이제 내보내는 건데, 태양광은 비저블 라이트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쓸 때 레이저도 비저블 라이트를 쓰죠. LED 마찬가지고, 비저블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보려고 레이저든 LED든 빛을 쓰려고 하는 건데 안 보이는 전자기파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는 특정한 파장을 골라서, 우리가 이제 소스,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빛이니까 특정한 파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실제 그 애텀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결국은 다 애텀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전혀 다른 게 찜질방에 가면 또는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가 뭐 건식이든 속습식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여기에는 저기 적외선이 나옵니다. 뭐 원적외선이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그래서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저기 전자기파는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황토방이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몸에 좋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몸에서도 그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주로 여기도 인프라레드가 나오고, 찜질방보단 덜 나오지만, 자, 그래서 사실은 얘들은, 이런 것들은 그 온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사실은 어떤 일정한 온도를 갖고 있으면은 특정한 온도에서는 특정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태양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특정한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특정한 파장의 분포를 갖고 전자기파를 내보내는데, 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현대물리 파트에서 현대물리 쪽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시간이 될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저기 시간이 뭐 조금만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파트는 아마 교과서에 잘 안 나온 파트인데, 좀 여러분들이 이 빛의 전자기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아요. 약간의 역사, 무슨 역사냐면, 그 저기 스피드 오브 라이트,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역사를 한번 잠깐 간단히 들여다봅시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 기록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저기 의미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갈릴레오부터 시작해요. 갈릴레오가 뭘로 측정을 시도를 했느냐면은 랜턴 2개하고 랜턴하고 그 뭐 호롱불 같은 걸로, 가스불이죠. 가스 랜턴을 가지고 몰라 정확히 무슨 종류인지는 나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시에 풍속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깃발 2개, 랜턴 2개하고 깃발 2개하고 그 친구랑 둘이서 당신은 저쪽 봉우리에 가시고 나는 이쪽 봉우리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불을 켜면은 이제 상대방이 깃발을 올리고 깃발을 올린 걸 보고 다시 불을 켜고 이렇게 갖고 측정을 시도했죠.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성공할 리가 없는 실험이죠. 당연히 실패를 했는데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 정도에 측정될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의미가 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측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위보다 속도가 빠를 것이고 빛의 속도가 아무튼 측정하는 범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빛의 속도를 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빠르지만 왜냐면 이게 빛의 속도가 무한할 것이냐 유한할 것이냐 그 논쟁이 있었거든요. 유한할 것이라고 결론 내려요. 할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고 해서 그게 무한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자, 그리고 실제로 최초의 측정 또는 유추라고 해야 되나? 유추가 건 레머라는 그 덴마크의 천문학자였는데 1676년 이게 뉴턴 이후죠. 그 저기 목성의 2호라고 있어요. 2호가 뭐냐 목성의 위성인데 물론 이 2호라는 위성도 갈릴레오가 발견을 하긴 하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이 2호의 궤도가 있죠. 2호의 궤도를 우리가 그 보고 얘가 2호의 궤도가 이제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한 40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틀이 채 안 걸리는데 그 2호의 궤도가 그 지구가 목성으로부터 가까워질 때랑 목성으로부터 멀어질 때랑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apparent motion 궤도의 겉보기 운동 있죠. 겉보기 운동이 지구의 움직임과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를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그걸 통해서 만약에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면 그게 설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멀어지면 이게 그 빛이 그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마치 궤도가 점점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2호가 지구가 오히려 다가가면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 2호의 궤도가 오히려 빨리 도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 빛의 속도를 거꾸로 유추를 하죠. 유추를 해갖고 값도 추정을 하는데 그 값 추정한 값이 상당히 정확해요. 뭐 상당히 정확하다는 거는 뭐 주관적이겠지만 자, 이런 값 거의 70% 정도 우리가 현재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의 70% 정도를 유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라는 사람이 그 톱니바퀴를 이용을 해서 뭐 자세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톱니바퀴를 이용을 해요. 기어 같은 거. 그래서 빛이 왔다 안 왔다 이제 뭐 하는 뭐 미러 그러니까 저기 거울이랑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거 사실 좀 찾아보고 하면 재미나요. 3.13 훨씬 더 정확해졌죠. 대략 한 3분의
이게 10%가 아니라 한 3%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죠. 3, 4%? 10의 8승 m/s. 자, 그 이후에 뭐 푸코니, 마이켈슨 등등 있는데 그 푸코라는 사람이 푸코의 그 푸코예요. 무슨 푸코더라? 이게 회전하는 거울, 회전하는 반사경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건 좀 뭐 간단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이 값이 아무튼 2.98 이제는 2% 정도 2%가 아니죠. 0. 몇 프로냐 0.7% 뭐 이 정도까지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마이켈슨이란 분이 이 대략 뭐 오랫동안 측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측정한 때가 1926년도고 이 역시 이제 푸코의 방법으로 써요. 푸코가 했다는 그 회전하는 반사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측정을 하는데 이 값이 이제는 굉장히 정확해서 2억 9,900 이제 단위가 올라가죠. 79만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단위가 달라져. 굉장히 정확한 값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로테이팅 미러, 그러니까 회전하는 반사경 얘기를 다음 시간에 잠깐 하기로 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맥스웰의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론 정립은 이때죠. 이 사이죠. 1865년.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